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연미정입니다. 자, 우리 19강 가고 있고요. 이번 강의는 우리가 조선시대 사회사 파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출주제 36 피시면 되겠고요. 조선의 사회 모습 파트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우리가 요거 이제 분야사에서 경제사, 사회사, 문화사도 사실은 마찬가지인데요. 이게 조금 문제의 포커스, 그러니까 빈출이 되는 부분은 후기에 많이 맞춰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조선사회가요. 양란이라고 하는 외란과 호란이라고 하는 이 큰 사건으로 인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있어서 굉장히 큰 변화를 맞이하게 돼요. 그래서 그런 큰 변화에 좀 여러분들이 주목하시는 게 이 공부를 하시는 데 있어서 좀 효율적으로 가시는 방법이고요. 그래서 이 양란 이후에 신분제에 대한 변화, 그리고 이것이 고스란히 향촌사회 질서의 변화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조선시대 사회사와 관련된 문제가 우리가 이제 총 50문제고 한국사 시험이 너무너무 방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회사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는 많이 출제하기는 좀 어려워요. 출제 비중은 정치사가 일단 압도적으로 많고, 그 다음에 이제 한능검이라고 하는 이 시험의 특성상 요거는 조금 문화사 쪽에서도 문제 출제가 좀 많이 되는 편인데, 사회사는 그거에 비해서 좀 이 비중이 조금 약한 편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문제가 출제되고 여러분들이 좀 빠르게 공부를 하셔야 된다면 후기에 맞춰야 된다. 신분제의 변화라든지 향촌사회 질서의 변화에 해당되는 요 후기에 맞춰야 된다라는 점을 체크하시고 들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조선시대 전개부터 먼저 좀 보도록 할게요. 자, 기본적으로 이 조선은 신분제 사회죠. 이게 이 신분제 사회가 법적으로 완전히 없어진다. 신분제라고 하는 이런 법적 체제가 없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가보개혁기 들어가서야 그것이 없어지게 되고요. 우리가 이 조선시대는 법적으로는 양천제 사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양천제, 법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법적 뭐 세금을 낸다든지 군대를 가야 된다든지 라고 하는 그런 의무를 당연히 져야 되는 그런 이제 양인층이 있고요. 법적으로, 경국대전의 법적으로 이렇게 두 개로 분리를 해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천인층에 해당되는 법적으로 거의 이제 노비에 해당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이들은 양인들이 갖고 있는 것처럼 그런 의무가 없어요. 그러나 이제 뭐 세금도 안 내도 되고 군대도 안 가도 되고 그렇긴 하지만 이들은 완전히 사고 팔리는 사유 재산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사람이기는 하나 인격적으로 존중받지 못하는 그런 존재들이 바로 요 천인의 노비들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나 법적으로는 양천제라고 경국대전에서 규정을 짓고 있기는 하지만요. 이게 실질적으로 안을 뜯어보게 되면은 다시 그 양인층 안에서도 양반과 그 다음에 중간계층인 증인과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많은 이제 직업군에 속하는 이 농민층 그리고 수공업자 상인 이들이 속해 있는 상민층으로 나뉘어져 있는 반상제 계층으로 이렇게 실질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하나씩 보시면 뭐 어려울 건 없습니다, 여러분. 자, 양반은요, 기본적으로 조선시대 초반기까지는 관료를 뜻했어요. 그래서 문반과 무반, 과거 시험을 치르고 난 다음에 문반과 무반이 양반이구나 이렇게 의미를 부여했는데, 이게 점차적으로 16세기 시간이 지나면서부터는 만약에 예를 들면은 저 따님의 아버지가 뭐 문반이에요. 문신이에요. 그러면은 저 문반한테 저 집안에 그 딸도 그렇고 아들도 그렇고 뭐 저 집안은 저는 뭐 양반집 따님이다, 뭐 양반이다, 그냥 이렇게 지칭을 합니다. 그러니까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가문까지 칭하는 신분으로 정착이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중인층, 이들 중인은요 양반에 끼기에도 조금 애매하고요. 그렇다고 이렇게 상민층에 끼기에도 조금 애매해요. 그러면 이런 계층이 이제 어떤 계층이 있냐면 바로 양반 첩의 자식입니다. 양반 첩의 자식. 우리가 보통 이제 양반이 있으면 뭐 예를 들면 이제 양반 첩을 드리는데 정실 부인이 아니라 이제 첩 사이에서 나온 자식들을 우리가 이제 서얼이라고 했던 거예요. 보통 이제 뭐 첩이 양반이면은 그냥 서자라고 했고요. 예를 들면 이제 천민이 만약에 들어오거나 뭐 이러면 이제 얼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서자 이렇게 불렀는데, 이들은 법적으로 문과 응시가 금지됐어요. 그래서 이들은 시험을 어디를 치를 수가 있었냐면 무과나 잡과 응시가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응시가 가능하다 보니까 주로 이 서울 출신들이 어디랑 같이 묶이게 되냐면 이렇게 기술관,
이 기술직 중인층들하고 같이 묶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엄밀히 얘기하면 이제 서얼과 여기는 이제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급 관리 내지는 기술직 관료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방에서 일을 하는 향리라든지 역관이나 기술관, 의관, 천문관 등의 기술직 중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요 부류랑 같이 중인층으로 묶이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서울들은요. 이게 이제 첩의 자식이라고 하는 그런 신분상의 어떤 여러 가지 한계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자라오면서는 양반층들하고의 어떤 의식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보고 체득하고 자란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이 기술직이라든지 이런 하급 관료들하고는 별로 어울리고 싶어 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들은 같은 중인층에 이렇게 묶이기는 했지만 물과 기름처럼 섞이지 않는 그런 부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서얼과 이렇게 기술직의 중인들이 있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상민은 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그냥 뭐 일반적으로 우리는 농경국가이기 때문에 농민들이 절대적으로 많았고요. 그 다음에 물건을 만드는 수공업자, 사고파는 이제 상인 등이 속하며 여기에는 신량역촌도 포함이 되었다라고 했는데 이 신량역촌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는 양인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이들이 하고 있는 역 자체가 이 임무가 부여된 역 자체가 너무 고됐다는 거예요. 마치 천민처럼 노비처럼.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봉수꾼. 이 봉수대를 지키는 사람들인데 이게 이제 낮에는 연기를 통해 가지고 위급한 상황을 알리고요. 밤이 되면 불의 줄기를 가지고 이걸 가지고 이제 위급한 상황을 알리게 되는데 이거는 뭐 24시간 내내 지켜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뭐 교대를 많이 하기도 했어요. 그렇긴 했지만 일 자체가 너무 고되죠. 그래서 이걸 지키고 있다가 예를 들어 깜빡이라도 졸기라도 하게 되면은 바로 이렇게 모가지가 댕강 날아가게 되는 일 자체가 너무너무 고역이었던 거죠. 뭐 이런 부류도 그다음에 수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잘 그쪽으로 배치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케이스들 같은 경우도 신량 역천에 해당이 됐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천민층입니다. 자, 천민층은요, 노비나 백정이나 여러분 우리 저 백정은요, 도축업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고기는 우리가 뭐 고려시대도 그렇고 뭐 이후에 조선시대도 그렇고 고기는 즐겨 먹는 음식이었어요. 값비싼 음식이었는데 고기를 먹는 사람들은 있으나 그 고기를 만들어주는 사람을 굉장히 천시했다는 거죠. 그래서 저게 이제 여러분 저 용어가 신문을 가리키는 용어가 고려시기 때 나오게 되면 그냥 일반 백성을 이야기해요. 그냥 일반 농사꾼들 얘기하는데 저게 이 조선시대로 오게 되면 이제 도축업자, 차별받는 도축업자라는 거 그거 하나 구분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제 노비나 백정이나 무당이나 광대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다. 재산으로 취급되어 매매, 상속, 증여의 대상이 되었고요. 또 장례원이라는 관청을 통해서 국가의 관리를 받기도 했다. 요거 하나만 좀 체크하세요. 왜냐면 저거는 뭐 장례원 표현이 저러니까 뭔가 저거는 뭐 국장이라든지 장례와 관련된 내용을 담당하고 있는 그런 기관처럼 느끼시는데 저거는 이제 그 노비라고 하는 존재는 재산이기 때문에 저 노비 문제를 두고서는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뭐 소송이 걸리거나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담당하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관청에 소속되어서 신공을 납부하는 공노비가 있었고 그 다음에 개인에게 소속됐었던 사노비가 있었다. 근데 뭐 이제 예를 들면 공노비 같은 경우도요. 이병노비가 있었고요. 관청 안에 들어가서 그냥 일을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정한 몸값만 납부하게 되고 바깥에서 자기의 일정한 토지도 갖고 좀 근거지도 가지고 있었던 외거노비도 있었다는 거고 마찬가지 사노비도 사노비 나름이었어요. 같이 집안에서 주인하고 살고 있는 솔거노비가 있었고 그 다음에 바깥에 따로 떨어져 나와서 사는 외거노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그래도 아무래도 이제 법적으로 노비다 보니까 뭐 저런 이제 양인층하고는 완전히 좀 차이가 있겠지만요. 그래도 어느 이 외거 노비들 중에서는 일부가 토지를 소유할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겉으로 봤을 때 크게 아주 못 사는 농민이나 뭐 수공업자나 이런 사람들보다 외려 좀 더 괜찮아 보이는 이런 노비들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또 분리가 되기도 한다는 정도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제도로 구율제도가 있는데 우리가 이거는 여러분 왕의 업적과 관련해서 고려시기 때 잘 나옵니다. 이 사회제도. 조선시대는 조금 약해요. 근데 고려에서 잘 나올 수 있고요.
의창과 상평창 여러분들이 잘 하셔야 돼요. 의로운 창고 이게 태조 왕건 시기 때 흑창에서 고려 성종 시기 때 의창으로 확대가 됐잖아요. 뭐 이런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게 이제 돈을 빌려주는 환국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조선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고려 때 요게 있었어요. 상평창이라고 하는 게 있었죠. 근데 이 상평창은 뭐냐면 물가를 조절해주는 창고였어요. 그래서 물건값이 너무 비싸다는 거는 희소하다는 거잖아요. 물건이 별로 없다는 이야기예요. 찾는 사람에 비해서 물건이 별로 없다. 그러면 저 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물건을 내다가 이 물건값을 좀 떨어뜨려주는 뭐 이런 역할들을 물가 조절을 했었던 기능이 바로 이제 상평창이었죠. 근데 이게 조선시대에 오게 되면요. 이 상평창이 돈을 빌려주게 되는 여러 가지 곡식을 대여해주는 저런 어떤 구휼 제도로서의 기능도 하게 됩니다. 조선으로 들어오게 되면요. 그러니까 조금 기능이 달라지죠. 일단 여러분 난이도가 쉬우면 이렇게 고려 안에서 물어볼 거예요. 근데 이 상평창을 가지고 난이도를 또 조금 올리게 되면요. 이런 조선시대에서 구휼제도를 시행하게 되는 이자를 받고 뭐 이렇게 구휼제도를 시행하게 되는 제도로서 같이 또 쓰기도 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명종 때 흉년에 대비하는 방법을 적은 구황 차려를 간행하였다. 여러분 이게 언제냐면 명종 때예요. 자, 여러분들 머릿속에 명종 때 은근히 걸리는 것들이 많이 나와요. 뭐 예를 들면 임꺽정의 난이랄지, 그 다음에 대윤과 소윤의 싸움, 누가 돼도 윤 씨가 된다. 을사존내 을사사화 제가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래서 그 을사사화 시기 때 임꺽정의 난, 그 다음에 또 뭐도 있었냐면 을묘 외변도 있었어요. 을묘 외변. 그래서 비변사가 상설기구화 됐던 거, 뭐 구황차려를 간행하기도 했던 거, 이런 것들 잘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의료제도와 관련해서는요. 동서, 활인서, 환자를 치료하는 동서, 활인서 등을 운영하기도 했다는 거. 자, 이제 여러분들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바로 이 부분, 조선 후기 때 신분제 동요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자, 특히 신분제 중에서 어느 부분에 굉장히 큰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냐면 양반이 엄청나게 증가한다는 점이에요. 양반이 어떻게 해서 증가를 하느냐, 바로 요거 가지고 증가를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너무 뭐 다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보셔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임난을 겪었잖아요. 그러니까 국가의 재정이 바닥이 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세금을 걷는다라고 하는 거는 토지대장이고요. 그 다음에 뭐 호적 같은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외란을 겪으면서 다 불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이제 어디에서 세금을 더 걷어야 되는지, 어디에서 돈이 나오는지에 대한 장부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국가 재정을 확충하기 위해서 일부 돈이 있는 상민층들에게, 이들은 돈은 있으나 자기들에 대한 신분에 대한 어떤 갈증이 있는 이런 부류들에게 돈을 받고요. 관직을 주면서 양반이 점차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사회에 굉장히 큰 변화가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납속채, 이렇게 돈이나 옷감 같은 것들을 받으면서 신분을 올려준다든지, 그 다음에 또 공명첩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렇게 제가 옛날에 그 학교에서 근무할 때 상장을 많이 찍었었거든요. 근데 그 상장을 찍을 때 이렇게 문구는 다 똑같은데 여기 이름만 딱 비어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제가 공명첩을 만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었는데, 이 공명첩 똑같습니다. 뭐냐면 여기가 비어 있는 거예요. 이름이 비어 있는 거고, 이 비어 있는 임명장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다가 이름을 채워 가지고 저렇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신분을 상승시켜 주고 돈을 좀 받고요. 국가가. 그러니까 국가는 서로 윈윈하는 거죠. 국가는 돈을 받고, 그다음에 또 여기 이제 신분을 상승하고 싶은 그런 사람들에게 신분을 또 좀 상승시켜주고. 근데 저 납속책과 공명책 같은 거 누가 저렇게 초기에 많이 활용을 했을까요? 이들이요, 이들. 서얼들. 돈은 있을 거예요. 경제적으로는 좀 여유가 있을 테나, 그러나 이게 어떤 당시 이제 첩의 자식, 첩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여러 가지 그 가정 내에서도 차별이 있었을 테고, 그 다음에 이게 법적으로도 바깥에서도 신분적인 제약이 굉장히 많았을 테고, 바로 이제 이런 존재들이 납속책과 공명책을 처음에는 많이 이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좀 돈을 버는 뭐 이제 뭐 거상이라든지 뭐 이런 층들도 쓰기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족보를 위조하게 된다. 세금과 역을 면제받기 위해서, 왜냐면 양반은 세금, 우리 군대 안 가고 이래도 됐기 때문에 저렇게 이제 세금과 역을 면제받기 위해서 족보를 위조하여 양반이 증가하게 된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조선 후기에 오게 되면 너무나 많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자, 근데 이제 반면에요, 양반층 역시도 분화가 돼요. 이 신분이.
권력을 잡은 일부 양반들을 제외한 다수의 양반이 몰락하여 향반이 되고요. 향촌으로 내려간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권반. 권력을 잡은 양반. 근데 여기에서 밀려난 향반. 그리고 완전히 그냥 몰락한 잔반. 우리가 이렇게 급식 먹고 나면 남은 음식을 이렇게 잔반이라고 얘기하는데 물론 이제 한자는 물론 완전 다릅니다. 다른데 너무 비슷하죠. 그러니까 몰락 양반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이런 어떤 양반층의 분화가 이게 이제 조선 후기 때 오게 되면 신분으로 인해서 나뉘어지는 그런 의미보다요. 경제적으로 얼마나 좀 경제권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시대적 분위기를 얼마나 잘 활용하고 이해하면서 자기가 이제 세력을 키우고 있느냐, 이런 차이에 따라서 뭐 그냥 이제 양반이라고 해서 무조건 막 이렇게 대우해주고 그런 사회는 지나가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권반도 여러분 지금 이 시점이 요 시기를 떠올리시면 되겠어요. 우리 막 붕당이 한참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숙종 무렵, 조선 후기에 해당되죠. 이 무렵이 되면은 뭐 이제 뭐 예송이니 환국이니 이런 게 한창 벌어지고 있는 시점이잖아요. 근데 이때 이제 상호 공존하고 있는 체제는 점점 무너지게 되고 어느 한쪽 당으로다가 힘이 막 몰리게 되는, 그러니까 어느 한쪽 당으로 힘이 몰리면 나머지 부류 세력은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모습들도 보여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데 다 밀린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일반 농민층보다도 못한 이런 잔반이 생기기도 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상민. 감소하게 되더라. 상민이 양반으로 신분을 상승하자 그 수가 줄어들었다. 자, 그 다음에 농민층도 역시 분화가 되는데요. 분홍층, 부를 축적한 농민, 분홍층이 등장하였다. 자, 여러분 우리 지난번에 뭘 배웠었냐면 이양법을 배웠어요. 그 이양법은 그 농법을 경영하는 그 능력이 그 이양법을 굉장히 잘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경영을 잘하는 분홍이 됩니다. 그래서 부를 축적하게 되고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족보를 위조할 수도 있게 되는 거고요. 아주 지방에 힘 있는 그런 사람들만 낄 수 있는 명단에 이들이 들어오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분홍층이 생기고, 근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가 그 이양법이라고 하는 게 들어오면서 가장 이제 큰 변화는 노동력이 절감됐다는 점이에요. 잡초 빼고 하는 거, 그런 김매기 같은 거 안 해도 되잖아요. 그래서 이 이양법이 들어오고 난 이전과 전국적으로 확대되기 이전과 이후의 상황이 굉장히 크게 달라지게 되는데, 그 이전에 직파를 쓸 때는 예를 들면 한 100여 명의 농민, 노동력이 필요하다면 이게 이양법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면서 이제 본격화되기 시작하는 이 지점이 되면요. 한 10여 명 정도만 노동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냐면 토지에서 완전히 떨어져 나가게 되는 90여 명에 해당되는 이런 사람들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그런 거 있죠. 과학을 어디까지 발전시켜야 되느냐. 이거 무한대로 발전시킬 수가 없어서 항상 우리한테 딜레마면서 고민이기도 하잖아요. 우리 왜 요새 마트나 뭐 어디 뭐 이제 편의점이나 이제 이런 데 가게 되면 무인, 사람이 없어요. 옛날에는 다 이렇게 아주머니들이 그 카운터에서 일일이 다 계산을 하고 했는데 요새 어때요, 여러분? 요 근거리에 있는 데만 가보셔도 우리가 들어가면 그냥 다 우리가 바코드 찍어가지고 하고 별로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노동력이 별로 점점 필요 없어진다는 거예요. 로봇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근데 그런 현상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도 이양법이라고 하는 거 너무너무 좋은 기술력이지만 이게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런 노동력이 절감되니까 이렇게 빠져나가는, 그럼 이런 사람들 어디로 들어가냐면 도시로 유입돼서 일용직, 임노동자가 되는 이런 현상들도 발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농민들 다수가 소작농으로 전락하게 되면서 농촌을 이탈하여 도시나 광산의 임노동자가 되더라. 역시 마찬가지로 분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천민들이요. 천민들의 상황은 세금을 내는 상민층을 늘리기 위해서, 자, 여러분 이 노비와 관련된 법은요. 기본적으로 국가는 노비보다
이 상민층, 그러니까 일정한 세금의 의무를 다할 수 있는 이런 상민층 양인이 많은 것을 국가는 바랍니다. 그래야 뭐 국가를 위해서 이 재정 확보가 되잖아요. 근데 노비가 많아지면 그 노비는 개인의 사유 재산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 어떤 시기적 상황이나 사회 구조에 따라서 국가가 뭐 노비를 늘리기도 하고 의도적으로 놀리기도 하고 또 뭐 그런 어떤 모습들도 보여지긴 하나 기본적으로는 양인을 많이 만들려고 해요. 세금을 내는 조선 후기 때 상민층을 늘리기 위해서 당시에 좀 어느 정도 이제 경제적으로 부유한 이런 천민층과 그 다음에 양인 여자와 이렇게 결합을 하는 이런 양천교원들이 또 많이 보여졌어요. 후반기에.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제 영조입니다. 영조 무렵 때요. 노비 종모법. 만약에 이 엄마가 양인이면 그 여기서 태어난 자식도 역시 양인이 된다라고 하는 노비종모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다, 실시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머릿속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종자를 누구 걸 따를 것이냐. 만약에 양천교훈이 이루어졌을 때 엄마가 양인이면 그 자식은 양인이다. 노비종모법, 종자가 누구냐. 이렇게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노비종모, 영조입니다. 의미 자체를 묻진 않을 거예요. 그러나 요거는 만약에 나오게 되면 영조식이다. 이렇게 물어볼 거고요. 그 다음에 공노비 해방을 실시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조선 후기가 되면 저거는 시점이 순조 무렵입니다. 관하에 있는 한 6만여 명에 해당되는 공노비를 해방시켜요. 그러니까 이거는 분위기가 점점 이렇게 노비를 절대적으로 이 신분제를 강하게 만들기가 이제 어려운 어떤 사회적 분위기로 들어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이때는 뭐 노비가 도망을 가기도 하고요. 불법적으로 도망가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돈을 내가지고 신분을 상승시키기도 하고요. 국가 차원에서 저렇게 공식적으로 일부의 노비를 해방시켜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세습제를 폐지시키기도 하고요. 이런 모습들이 점차적으로 보여지고 있다. 더 이상 국가는 법적으로 노비를 많이 만들기가 어려운 사회적 분위기로 들어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서얼층 보실게요. 후기에 신분 상승해야죠. 이들 임진왜란 이후에 납속과 공명첩득을 통해서 관직에 진출하게 되고 정조 때 이덕모, 유득공, 박제가 제가 이랬죠. 저렇게 아주 사회적으로 차별받고 있었던 존재들을 국가의 중요한 기구, 얼마나 중요한 기구예요. 정조의 상징이 되는 학문 기구였잖아요. 규제한가. 그중에서도 책을 관리하는 검서관 등으로 등용을 시킵니다. 서울 출신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통청운동을 통해서 서울들이 문과에, 우리도 문과에 청요직에 들어갈 수 있게 해줘 라고 하는 이제 문과에 응시할 수 있는 권리, 허통과 또 청요직에 진출할 수 있는 권리인 통청을 획득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요게 여러분 철종 무렵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신분 상승, 그러니까 통청운동을 막 벌여서요. 이들은 성공이에요. 성공. 근데 여기에 이제 자극을 받겠죠. 누가 자극을 받냐면 같은 중인층에 애매모호하게 섞여 있었던 기술직들. 이 기술직들도 철종 때 신분 상승 추구를 합니다. 운동을 해요. 자, 그러나 이들은 어떻게 되냐면 실패. 그래서 여러분 요거 체크하시는 게 자, 얘네들 서울들은 성공인데요. 이들은 실패. 자극받아서 했으나 실패예요. 그리고 이제 요런 거. 문예 모임인 시사를 조직하여 위학문학 활동을 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우리 이제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우리가 이제 현대사에서 민주화 운동 같은 거 막 벌이는데 우리가 그걸 이제 전면전으로다가 막 시위를 한다든지 뭐 투쟁을 한다든지 이런 면모도 있지만 이거를 이제 음악이나 아니면은 시나 이런 활동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자신들의 어떤 저항의식을 표출하기도 하잖아요. 뭐 그런 어떤 문예 활동 같은 것들. 그러니까 이들의 어떤 신분에 대한 어떤 차별 이런 것들을 저렇게 시사 모임 같은 조직을 통해서 또 분출하는 모습도 보이더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어쨌거나 기술직은 성공 실패했다는 거. 또 뭐 향리에 대한 추억 개선 요구하는 상소도 올렸다. 이게 전반적인 시대적 분위기예요. 자, 그 다음에 가족제도의 변화입니다. 조선 전기와 후기로 나뉘어지는데 여러분 이거는 가족 전반적인 그 제도라기보다 여성의 혼인과 그 다음에 지위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공부하는 것이 훨씬 이해하기가 쉬워요. 자, 요거는 여러분 제가 고려 파트에서도 이야기 드렸지만 고려랑 조선이랑 두 개를 딱 이분화시키는 게 아니라 고려에서 조선 전기 그리고 조선 후기 요렇게 나누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조선 전기까지 부계와 모계가 함께 영향을 끼치는 형태예요.
엄마 쪽이 힘이 없지 않아요. 균등상속, 상속도 똑같이 딸이라고 해서 상속을 덜 해주고 이런 거 없었어요. 균등상속, 그리고 제사도 역시 딸이 제사를 지낼 수도 있는 거예요. 윤회봉사 돌아가면서 한다. 자, 아들이 만약에 없어요. 그러면 딸이 제사를 지내기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리학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아주 그 사회 곳곳에 가정 내에 만연하게 이렇게 퍼지기 시작하는 요 조선 후기로 넘어가기 시작을 하면서는요, 철저하게 이제 아버지, 남성 위주의 부계 위주의 가족 형태가 보여지더라. 그래서 성리학적 가부장 제도가 확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뭐 이 성리학이 가지고 있는 것이요, 기본적으로 차별구도, 이런 어떤 이분법 이런 걸 좀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세상의 중심은 중국이고 그 중하를 제외한 나머지는 오랑캐고, 그래서 이런 중국과 오랑캐에 대한 이분화, 그 다음에 이제 장남과 차남에 대한 이분화, 남자와 여자에 대한 이분화, 이런 것들 이제 명분론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강하게 자리 잡았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들어오면 적장자, 적자여야 되고요. 첩의 자식이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차남도 아니에요. 장남이어야 돼요. 적장자가 제사와 상속을 독점해야 된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아들이 없으면 양자를 반드시 들여서 제사를 지내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게 좀 다르죠. 그러니까 상속이 이게 아들한테 제사에 대한 부담이 큰아들이 많이 갔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뭐 제사를 지내고 또 부모를 모시는 장남에게 상속도 많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때는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딸과 아들에게 골고루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고려에서 조선 전기, 특히 여러분 여기에 들어가 있는 요 앞시기에 들어가 있는 심사인당, 부계 위주로 쫓아다녔던 그런 여성의 모습이 아니에요. 뭐 그리고 막 자식만을 위해서 살았던 그런 인물도 아닙니다. 심사인당의 아들이 여러분 누구죠? 율곡이이잖아요. 뭐 율곡이를 위해서 살았던 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이렇게 막 자식을 위해서 헌신하고 쫓아다니고 이런 느낌보다 심사인당은 나는 그림을 그릴 테니 너는 네가 알아서 잘하라. 그러면 어머니가 그림 그리고 여러 가지 책을 읽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옆에서 보면서 자라온, 이렇게 독립적이고 좀 자주적으로 자라온 인물이 율곡이이였어요. 그러니까 이 여성은 굉장히 조금 이런 주체의식이 강하게 있었던 그런 예술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림도 잘 그리고 글씨도 잘 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향약인데요. 향약. 이 향약은 중종 때 조광조가 시작하고, 시점 볼게요. 요거 조광조가 드렸다. 뭘 드리냐면 여씨 향약을 드립니다. 송나라, 북송에, 이 북송에서요, 여씨 가문에서 그냥 그 문중에서 지켜왔던 규율 같은 거예요. 근데 저게 이제 좋아서 들여옵니다. 조광조 때 들여와서요, 이거를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게끔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 데 역할을 했었던 사람이 바로 이황과 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이제 보시면 여기에 간부가 있습니다. 임원격이에요. 뭐 약정이니 부약정이니 직월이니 이런 직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지방의 사족이 주요 직임을 맡았다. 근데 구성원은 여기에는 양반부터 천민까지 전체 향촌민을 다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 규약문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거를 가져가서 읽어보게 해요. 읽어보고 사인을 해라. 지킬 것인가. 웬만하면 그 마을에서 지켜야 되는 규율이기 때문에 그걸 뭐 거의 사인을 합니다. 근데 이제 안에 내용은요, 뭐 이런 게 들어가 있어요. 예속 상교. 서로 예의로서 교류해라. 그리고 뭐 환난 상휼. 어려운 일 당했을 때는 도와줘라. 좋은 겁니다. 마을을 같이 이렇게 상부상조하면서 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서로 돕고, 또 나쁜 일이 있을 때는 그걸 또 같이 좀 힘을 모아서 이겨내고, 뭐 이런 분위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근데 이제 과실상규 라고 하는 이제 항목이 있는데, 이거는 잘못된 일을 했을 때는 그건 잘못됐다라고 서로를 견제하고 지적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 되게 좋은 것처럼 느껴지지만, 향촌 자치를 실현하고 사회 풍속을 교화한다라고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상층, 양반층이 주민들을 수탈하고 통제하고, 뭐 이렇게 잘못된 일이 있을 때는 심하게 위에서 아래를 꾸짖고, 뭐 이런 어떤 수단으로서 이용하는 데도 많이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어떻게 보면 형벌적 의미가 되게 세요. 형벌적 의미가. 그래서 이황의 예안 향약이 있어요. 초기의 향약인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벌을 주고, 나쁜 짓을 했을 때 벌 주는 이런 성격이 좀 강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조선 후기의 향촌 질서의 변화인데 이제 향촌 안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이렇게 신분에 대한 변동이 이루어지면서 이 향촌 안에서의 모습이 어떻게 변화됐느냐. 양반이 경제력을 상실하고 양반의 권위는 떨어지게 되죠. 지방 마찬가지. 그 다음에 이 분홍층이요. 수령하고 결탁을 해서 향안에다가 집안의 향촌 사람들의 명단인데 여기다 이름을 올리고 향회를 장악하려고 하였다. 여러분 이제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 향촌 사회는요. 유향소라고 하는 것이 있었죠. 근데 이거를 장악하고 있었던 이들이 누구였냐면 제지사족이었어요. 우리가 왜 지방의 유지다, 그리고 뭐 전현직 관리였을 수도 있고요. 지방에 뭐 땅이 많아서 막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이런 제지사족들이 유향소에서 임원격을 하고 여기 구성원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수령이 오잖아요. 중앙에서 파견된 관리가 오게 되면 수령은 임기제로 오기 때문에 이 지역의 실정을 잘 몰라요. 그러면은 이 제지사족들이 수령을 오게 되면 보좌해주는 역할을 하죠.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향촌에 이제 지방에 향리들이 있습니다. 말단 업무를 보는 이런 향리들이 있는데 이들이 횡포를 부리지 못하도록 여기에는 이제 제지사족들이 마을을 지키기 위해서 견제해주는 역할도 해요. 또 한편으로는 이 향리도 수령이 오게 되면 보좌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게 얘네들이 이렇게 조선 전반기까지만 해도 막 유향소를 장악하고 있고 이런 데서 이제 열리는 향회와 같은 회의도 장악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조선 후기가 되면서부터 분위기가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냐면요. 새로운 계층이 와요. 예를 들면 분홍이나 예를 들면 거상이나 부유한 상인들 이런 층들이 새롭게 성장해서 향촌 사회로 밀고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어디랑 결탁을 하게 되냐면 수령들이랑 결탁해서 먹고요. 마찬가지로 이 향리들도 이쪽이랑 같이 결탁해서 먹으면서요. 은근히 얘네들을 따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도권을 잡아가는 저런 돈이 있는 세력들 이런 세력들끼리의 세력을 같이 장악해서 끌고 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얘네들은 이제 새롭게 향촌 사회에 들어오는 이들을 우리가 신향이라고 불렀고 기존의 세력을 우리가 뭐라고 불렀냐면 얘네들을 구향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이 신향과 구향의 싸움을 우리는 뭐라고 불렀냐면 향촌 사회의 다툼이다라고 해서 향전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거를 우리는 향전이라고 불렀다. 그래서 향전, 구향이니 신향이니 향전이니 이런 표현들이 나오게 되면 아 이거는 조선 후기 향촌 사회를 이야기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결과 수령과 향리들의 세력이 강해지며 농민의 수탈이 강화되었고 향회가 자 여기도 별표 찍게요. 향회가 수령의 부세 자문기구로 점차 변화하였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향회, 건강한 기능을 해줘야 되고 향촌을 자치해줘야 되는 건강한 기능하는 저 향회가 수령이 왔을 때 여기는 세금을 이 정도 거두면 됩니다 라고 그냥 부세 자문기구로서 전락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능이 떨어졌다는 거. 자, 그러면 문제 좀 풀어보겠습니다. 자, 다음 시기 가나 신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 보시면 울산 지역의 신분별 인구 변동이에요. 18세기에서 19세기 중반까지의 변화를 보여주는 건데 조선 후기죠. 그럼 이제 보시면 가가 이제 파란색인데 이 신분이 시간이 점점 지날수록 이 파란색의 신분이 늘어나고요. 절대적인 인구수는 같은데 이쪽이 확 늘어나면서 이 녹색이랑 빨간 쪽의 신분의 그 층이 점점 인원이 줄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이 말은 결국 이쪽에서 일로 이동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여기 가는 양반층이겠고 그다음에 이제 나는 천민층이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뭐 보셨겠지만 차가 이렇게 충돌하거나 부딪혔을 때 아니 이 양반이 막 이러면서 우리가 양반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저쪽에서 어디다 대고 이 양반이야? 이 양반아? 막 이러면서 이제 서로 양반아 이러면서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후반기 그리고 지금은 뭐 천민이나 이런 개념은 없으니까 너도 나도 다 양반이 된 사회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이제 후반기에 들어오게 되면 이 시기가 되면 전부 다 너도 나도 양반이고 그 양반이라고 불리워지는 사람조차 이렇게 급이 뭐 그렇게 있다 이렇게 느껴지지도 않는 시대로 점점 가는 거죠. 자, 그럼 보시면 기역, 수군, 조례 등의 천역에 종사하였다. 천역, 이거 신량 역천이네요. 그럼 이거 기역은 틀린 거고.
자, 그 다음에 니은, 공명첩, 족보의 위조 등으로 그 수가 증가하였다. 맞는 설명이네요. 그래서 양반층이 늘어났고요. 자, 나, 매매의 상속, 증여의 대상이 되었다. 이거 천민, 노비 맞는 이야기죠. 자, 나 보시면 법적으로 과거에 응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노비를 응시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정답은 니은하고 디귿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우리가 이제 사회사 이렇게 살펴봤고요. 자, 다음 기출주제 37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이 파트는요. 우리 조선의 근본 이념이 되는 저 성리학과 저 성리학을 공부시키고 있는 조선의 교육기관을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먼저 여러분 최고 교육기관 이 성균관부터 아래로 내려가는 식으로 공부를 좀 할게요. 자, 이 성균관은 최고 교육기관이다. 어디에 설치됐다? 한양 중심에 설치가 됐고요. 조선의 최고 학부이자 고등교육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뭐 오늘날 사실 대학 정도의 수준의 공부를 하는 곳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우리가 고려시대 때 제가 거꾸로 하면은 감잡고 이렇게 얘기했었던 국자감 있죠? 국자감을 계승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 성균관은 입학 대상은 15세 이상의 소과 합격자네요. 그래서 이렇게 소과, 우리가 문과 시험에는 소과가 있고 대과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저 소과에 합격을 하게 되면 성균관 입학이 가능해요. 자, 또 소과에 여러분들 합격을 하게 되면 하급 관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허생원, 김진사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합격하고 이렇게 입학이 가능하더라. 자, 뭐 안에 이제 그 구조를 살펴보게 되면 대성전이 있었다. 문묘의 정전이고요. 공자사당이자 성현에게 제사를 지내는 곳인데, 문묘라고 하는 게 뭐냐면 우리 유학을 만든 사람, 이 공자의 위패를 모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공자를 직접 데리고 와서 모실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공자의 영혼이 깃들었다라고 보고 있는 이렇게 나무 패 같은 거를 모시는 곳이 이제 문묘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대성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동무와 서무와 같은 또 선현의 위패를 모시는 곳은 우리 이제 고려나 조선을 거쳐오면서 성리학을 발전시킨 뭐 우리의 선배들, 스승들 이런 사람들 모시는 곳이 선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명륜당, 이거는 밝아지는 곳이에요. 그래서 강의 공부하는 곳이죠. 그리고 동제, 서재 머무는 곳, 기숙사, 또 종경각, 도서관 같은 곳이 있었다는 거. 자,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중등교육기관에 간다라고 했을 때 내가 한양에 있다, 수도의 중앙에 있다라고 하면 중앙에 있다 그러면 사부학당에 입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방위 형태로 저렇게 명칭이 붙였죠. 중학, 동학, 서학, 남학과 같은 저 사부학당에 들어갈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만약에 우리가 이제 지방에 향촌 사회에 있다라고 하면 지방에 마을의 그 땅의 크기라든지 규모죠. 규모. 그다음에 이제 인구수에 따라서 나뉘어진 이제 저 행정구역이죠. 부목, 군현에 각각 하나씩 설립된 중등교육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향촌에 있는 학교다. 이게 향교잖아요. 그래서 요 향교에 입학이 가능합니다. 구조는 대성전, 동서무, 명륜당, 동서제 비슷하죠. 여기 성균관이랑 비슷하고요. 또 성현에 대한 제사와 지방민 교화를 담당하기도 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이 향교 같은 경우는요. 관학입니다. 관학이기 때문에요. 중앙에서 교수하고 훈도, 교수님을 파견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서원으로 가시게 되는데, 이게 여러분 이렇게 나눠서 한번 볼게요. 이게 지방으로 가게 되면 지방에는, 그러니까 향촌사회는 향교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요거는 관학입니다. 그런데 지금 지방에 어떤 것들이 또 새롭게 등장을 했냐면 지방 사림들이, 조선시대 사림들이 앞선 이 선현들에 대한 제사와 성리학 연구를 더욱더 집중적으로 하기 위해서, 사실 저 서원은요 과거 시험을 치르기 위한 그런 훈련소의 목적보다 조금 더 성리학에 대한 깊은 연구를 하기 위해서 설치를 했다 그래요. 그래서 당시에 군수로 왔었던 이 주세붕이 세운 백운동 서원을 시작으로 서원이 설립이 됩니다. 이 백운동 서원은요, 여러분 요거 꼭 기억하시는 게 좋습니다. 충렬왕 시기 때 처음으로 우리나라의 성리학을 들여온 사람이 누구냐면 안향이죠. 이 안향을 기리면서 처음으로 만든 서원이 백운동 서원이었어요. 그래서 요 서원을 시작으로
서원이 설립이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거 처음에 만들 때 엄청 반대했고 사람들이 많이 도와주지 않았어요. 왜냐면 이거 있지 않냐. 향교가 있는데 뭐하러 저거를 또 만들어 이러면서 아무도 이렇게 콧방귀 끼고 저거 잘 되지도 않을 거야. 뭐 학생들 아무도 안 갈 거야. 이랬는데 나중에 이제 점점 여기 학생들이 몰리게 되면서 이게 엄청나게 발전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여기 후임자로 왔었던 누가? 저 풍기군수의 후임자로 왔었던 이황이 여기 있는 학생들이 너무너무 공부를 열심히 하니까 이거 국가에서 지원을 좀 해달라라고 건의를 해요. 그래서 국강이 내리는 간판을 받습니다. 근데 이때 명칭이 바뀌는데요. 그게 바로 이제 소수서원이 되겠습니다. 소수서원. 유명하게 여러분들 백운동서원 좀 낯설어도 소수서원은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국왕으로부터 이렇게 편액을 받게 되면서 이제 사액서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국가가 많이 지원을 해줘요. 근데 여러분 이게 처음에 하나, 둘, 셋, 넷 이러면서 너무너무 많이 저 서원이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한편으로는 저 서원을 중심으로 해서 저게 분당이 너무 또 강하게 형성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흥성대원군이 이거 어떻게 하느냐, 이 서원이 오히려 백성들의 완전히 고열을 짠다. 이게 뭐냐면 이렇게 국가로부터 저렇게 편액이라든지 저런 지원을 받게 되면요 국가의 재정이 절로 너무 많이 들어갔던 거예요. 그래서 흥선대원군 시기 때 이거 많이 철폐를 하게 됩니다. 서원 철폐. 그래서 이렇게 서원이 있었다는 거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좀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맨 아래로 내려가서 저 서당이 있었다는 거 요게 요렇게 갈게요. 아래로. 그럼 맨 초등교육은 서당입니다. 이 서당에서 뭐 하냐? 뭐 하늘, 천, 따지 뭐 이렇게 하나씩 글자 익히는 것부터 시작하는 초등교육이에요. 천자문 배운다든지 아니면 명심보감 이런 거 익힌다든지. 그래서 선비와 평민의 자제들을 가르쳤던 곳이 서당이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여기는 이제 성리학입니다. 성리학. 이 부분은 여러분 어렵게 느껴지실 거예요. 근데 제가 한 번에 정리를 좀 잘 해드리겠습니다. 한 번만 딱 정리를 하시고요. 시험에 나올 걸 딱 체크하셨으면 좋겠는데 성리학은 철학이에요. 사상이자 철학이라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거고 생각에 대한 깊이를 우리가 들여다보는 거기 때문에 너무 좀 추상적이에요. 그래서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 성리학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좀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좀 체크를 좀 해보시면 성리학 유학은 우리 공자가 만든 원시 유학부터 시작이 됩니다. 유학. 공자가 만든 이 유학. 나라를 어떻게 하면 아주 부강하고 다시 분열되지 않는 이런 튼튼한 나라를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고민에서부터 출발했는데 도덕 이런 것들 중심으로 군주가 그걸 가지고 이제 나라를 잘 끌고 가야 된다 이제 이런 것들 좀 집중적으로 들어있는 것이 이제 유학이었는데 이게 나중에 금나라 여진의 이 금나라의 침입을 받게 되면서요. 뭐 중간에 이제 훈구학, 뭐 진시황제 시기 때 분서갱유 사건을 겪게 되면서 이제 중간에 훈구학이 나오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 금나라 여진의 침입을 받게 되면서 중국이 송나라가 북송에서 이렇게 쭉 아래로 이렇게 남송으로다가 이렇게 내려가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타격을 받았을 때, 여진으로부터 그렇게 큰 타격을 받았을 때 이 나라는 그러니까 외부에 대한 부분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내부에 대한 깊은 고민과 어떤 철학 이런 거에 대한 연구에 집중하기 시작해요. 문치주의가 발달했다 우리가 이런 표현도 쓰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얘기했지만 만약에 외부로부터 내가 어떤 큰 상처와 타격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 내가 뭐 귀걸이와 뭐 옷을 뭐 명품으로 휘두르고 뭐 이렇게 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나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강점, 내가 가지고 있는 약점, 내 스스로 이렇게 성찰해보는 시간을 갖게 될 거예요. 내가 멘탈을 자꾸 부여잡으려고 노력을 하겠죠. 어떤 그런 차원에서 도대체 우리는 왜 이 여진으로부터 이렇게 침략을 받았을까? 도대체 이 우주의 원리는 어떤 원리로 돌아가게 되는 걸까? 그리고 이 우주의 작은 소우주라고 보고 있는 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존재일까? 인간의 이런 심성에 대해서 깊이 있게 연구하기 시작해요. 그게 바로
우주의 이 이치를 들여다보는 그 이치를 굴리고 있는 그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으로 끌고 가고 이루어져 있느냐를 들여다보는 거예요. 근데 이때 어떤 논의가 나오냐면 이걸 이제 주된 그 이치를 끌고 가는 그 주된 논의가 하나는 리 그리고 또 하나는 기. 자, 이 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변하지 않는 본질이자 근원적이고 이거는 불변하는 것에 대한 것이고요. 이게 되게 더 주가 되느냐 아니면 이 기라고 하는 가변, 변하는 그리고 인간의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주가 되느냐라고 하는 이 논쟁으로 부딪히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조금 더 좀 여러분들이 이렇게 눈으로 이걸 더 이렇게 분석하고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다시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여러분 이게 뭐죠? 이거 빗살무늬 톡이죠. 그죠? 우리가 이거 구석기, 신석기 할 때 했었던 신석기 대표적 톡이고 그다음에 이게 여러분 뭐냐면 이거 손잡이가 달리고 이렇게 입구가 모아졌다가 벌어지게 되는 미송리식 톡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안에 이렇게 물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바로 이 물에 해당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 리라고 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변하지 않는 그 본질에 해당되는 물인 거예요. 본질이자 그리고 변하지 않는 불변의 것이고 원리에 해당되는 거. 바로 이제 요 물을 가리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근데 이 물을 담고 있는 이 겉에 있는 틀 있잖아요. 바로 이제 이 틀이 여러분들 요 틀에 해당되는 부분이 바로 이제 그릇 겉에 있는 틀이죠. 그릇이다. 이제 이 틀에 해당되는 부분이 바로 이 가변성이 있고 가변하고 그다음에 인간의 경험이자 기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리고 그다음에 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여러분 이제 이게 뭐냐면 세상을 움직이는 힘 그리고 세상을 움직이는 거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 본질에 해당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본질에 있는 것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이 겉에 이걸 담고 있는 경험과 어떤 제도와 틀 이런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논의가 철학적으로 계속해서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쪽에 주장을 했었던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이걸 처음으로 이제 선구자로서의 어떤 그 주장을 했었던 사람이 이현적이고요. 이걸 집대성한 사람이 이황이에요. 이어받은 사람. 자, 그 다음에 바로 이제 이쪽의 주장을 처음에 선구자로서의 역할을 했었던 사람이 서경덕이고요. 이거를 이어받은 사람이 집대성한 사람이 이입니다. 이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다시 한번 이황과 이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좀 제가 도식으로 그려볼게요. 자, 이 이황 같은 경우는 세상은 이 본질적이고 변하지 않는 근본적인 것에 해당되는 이 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나는 기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아. 그러나 리만 중요해 라고 하는 주리론자고요. 이 같은 경우는요. 이 사람도 성리학자예요. 그래서 변하지 않는 이 리에 해당되는 본질에 해당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알아요. 그러나 뭐를 절대 무시할 수 없다. 인간의 경험과 제도 이런 변화에 대한 것도 인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기 조화를 강조했던 사람이 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요런 차이 세상을 끌고 가는 어떤 힘과 그 본질은 이황 같은 경우는 리가 더 중요하다고 얘기하고요. 이는 리기의 조화를 강조하게 됩니다. 이 이는 이런 주장을 해요. 뭐냐면 리통 기국론 이라고 하죠. 리. 이건 무슨 얘기냐? 보세요. 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우리 이제 수험생들 학생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하고 저하고는 본질적인 변하지 않게 우리가 공통이 되는 점이 있어요. 그게 리라고 하는 건데 그게 뭐냐면 우리는 뭐로 통하냐면 인간으로 통합니다. 우리는 똑같아요. 인간으로 통한다. 리통이에요. 그러나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같은 경우는 이거 리가 통한다 중요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겉에 있는 틀 있잖아요. 이 겉에 있는 틀이 우리는 서로 다릅니다. 저는 선생이죠. 선생님입니다. 뭐 나는 선생이 넌 학생이야. 나는 선생이죠. 겉에 있는 틀, 여성이라고 하는 이 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수험생이라고 있는 겉에 있는 틀 또는 남성이라고 하는 뭐 어떤 틀, 여성이라고 하는 틀 이게 다르잖아요. 겉에 싸고 있는 이 기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리통 기국론 리가 통하지만 기에 국한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는 리기 조화를 강조하게 됩니다. 이거 두 개를 절대 무시할 수 없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특히 사회의 여러 가지 제도나 이런 것들을 되게 중요시했어요. 그래서 개혁안, 사회가 잘 돌아가려면 본질적인 거 중요하지만 여러 가지 개혁안들을 잘 반영시켜서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뭐 신반양명설이라든지 수미법이라든지 특사물 쌀로 내자라든지 이런 주장을 많이 했던 게 이 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게 기본이에요, 여러분. 이게 기본. 자, 그러면 우리 다시 가볼게요. 서경덕. 기가 스스로 작용하여 우주 만물을 존재하게 한다는 주기론, 저 사람은 기가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했던 분이고요. 저걸 이어받은 게 이제 이인데 이 같은 경우는 이와 기의 조화를 강조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남명조식인데요. 이 조식 선생님은 학문의 실천성을 특히 강조했어요. 그냥 이렇게 철학으로서 남는 것이 아니라 저 그래서 경과 의를 강조해서 특히 임진왜란 때 그 몸소 보여주세요. 이 제자들, 저 조식의 영향을 받은 제자들이 대표적으로 정인홍, 그 다음에 곽재후 이런 사람들인데 저런 제자들이 다 의병장으로서 많이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현정, 리를 순수한 것으로 보는 주리론, 세상은 모두 리가 끌고 간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택의 이황 보실게요. 백운동 서원을 사획서원으로 공인할 것, 소수서원 뭐 이런 것도 잘 나오고요. 그 다음에 군주의 도를 도식으로 설명하여 선주에게 바친 성학십도와, 자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이거는 여러분 이황 같은 경우는 이렇게 봅니다. 이 리는 군주예요. 그리고 기의 존재는 신하로 이렇게 비유를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황 같은 경우는 뭐가 가장 중요하냐면 군주 스스로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군주 스스로 열심히 자기 스스로 갈고 닦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이 성학십도예요. 10개의 폭으로 된 개혁안을 이렇게 올린 겁니다. 그런 이제 왕에게 올렸다는 거예요. 선조에게. 그리고 또 주자, 서저료, 뭐 동방의 주자라고 불릴 정도로 주자를 철저하게 따랐던 사람이 또 이황이기도 해요. 주자, 서저료. 자, 그 다음에 율곡이 보실게요. 수미법, 개혁에 초점 맞췄다고요. 제도, 개혁, 변화 이런 거에 좀 초점을 맞추신 분이 이입니다. 자, 군주가 수양해야 할 덕목을 제시할 선주에게 박힌 성학지교인데요. 자, 얘는 이렇게 대비할 수 있어요. 군주, 그리고 신하예요. 이 이황이랑 다릅니다. 뭐냐면 군주 자체 중요하지만 모두 인지해야 된다. 이 신하가 군주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조언해 주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하가 군주에게, 물론 이제 이런 뜻은 아니지만 신하가 군주에게 집요하게 성악 공부를 시킨다. 뭐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겠어요. 성악, 집요. 그리고 개혁안, 동호, 문답, 개혁안 올린 거고요. 그 다음에 성리학, 경몽, 어린아이, 무지몽매한 이런 아이들을 깨게 하는 거예요. 성리학 입문서인 경몽 요결들이 있었다. 율곡이.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이런 논의가요. 너무너무 극대화되고 심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주장은 받지 않아요. 오로지 성리학만. 그래서 이게 절대화되고 심지어는 교조화됩니다. 그래서 이제 송자라고 불렸던 이 송시열 서인 정권이 성리학을 정권의 학문적 기반으로 강화를 하고요. 근데 이거 너무 절대화되고 교조화되니까 이거에 반발하는 움직임이 나와요. 대표적으로 윤효, 박세당 이런 사람들이 제안합니다. 유교 경전의 재해석을 시도를 했어요. 그래서 특히 원래 그 처음에 원시 유학, 공자에 대한 어떤 주장 이런 뭐 그런 해석들을 많이 하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육경에 대한 뭐 이런 해석이라든지 뭐 새롭게 독자적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뭐라고 하냐면 성리학 사문을 어지럽히는 난적으로 몰리게 되죠. 그 다음에 또 박세당 사변록에서 유교 경전의 독자적 해석을 시도하며
했으나 이제 결국에는 이제 사문난적으로 몰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박세당은 이래요. 왜 이렇게 주자의 주장만 옳다고 얘기를 하느냐. 만약에 공자가 다시 살아난다면 나의 해석이 옳다고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했지만 오히려 여기 말하자면 이제 이단이라고 하죠. 이렇게 사문난적으로 몰렸다는 거예요. 윤효 박세당. 자, 그러니 이제 이게 너무너무 더 절대시 되면서요. 우리 여러분 서인이 주도권을 마지막에 잡잖아요. 제가 서인으로 시작해서 서인으로 끝난다 이랬는데 이 서인이 노론과 소론으로 나뉘게 되는데 결국 주도권 이 노론이 잡잖아요. 근데 이제 이 노론 내부에서 다시 호론과 낙론의 논쟁이 벌어집니다. 이게 호락 논쟁이에요. 이 호론은 충청도 호서 지역을 얘기하거든요. 거기에 있는 저 노론 세력이에요. 그리고 이제 낙론 같은 경우는 그 우리 대학로의 그 해화역 일대에 가게 되면 이렇게 낙산이 있거든요. 낙산? 그래서 그 낙산 일대에 있는 서울 노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낙론은.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봤을 때 어디가 조금 더 보수적이고 어디가 조금 더 개방적일까요? 이쪽 낙산 일대에 있는 이 서울 노론이 조금 더 개방적. 그리고 여기가 조금 보수적. 충청도에 실제로 양반이 많았어요. 비율적으로. 근데 이제 여러분 보시면 이 호론 쪽에서 주장한 게 뭐냐면 인물성 이론. 이쪽은 인물성 동론을 주장합니다. 이거는요, 이는요, 다를 일, 이거는 같을 동이에요. 인성과 물성은 본질적으로 다르다라고 차별을 좋아하죠. 성리학이나 이제 이런 쪽에서는 차별을 좋아합니다. 인물성 이론이고요. 근데 여기는 인성과 물성은 그 본질에서 다르지 않다라고 동론을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중국하고 오랑캐는 엄연히 달라. 그 오랑캐라고 치부하는 게 이제 청나라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쪽은 북벌로 연결이 돼요. 북벌론으로. 이쪽은 어디로 연결이 되냐면 그래도 배울 것이 있으면 배워야 된다. 북학론으로 연결이 됩니다. 이게 나중에는 어디로 연결이 되냐면 위정척사로 연결이 돼요. 위정척사파. 그래서 이 위정척사파는 올바른 것을 애워싸고 사악한 거,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서양의 학문이라든지 종교 같은 거 배척하자는 거예요. 요렇게. 그 다음에 이 북학론은 배우자, 그래서 이제 개화로 또 연결이 된다라고 하는 거까지 보시면 좋겠어요. 자, 요거는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넘어갈게요. 자, 그런데 이제 너무 이 성리학, 이런 논의도 너무 깊어지고 절대화되고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 성리학을 대변하면서 나왔던 윤효, 박세당 이런 사람들 다 사문난적으로 몰리면서 배척당했잖아요. 근데 이제 어떤 주장도 나오게 되냐면 양명학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이건 중국에서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성리학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탁상 공론, 뭐 이게 너무 철학적으로 깊어지고 이러니까 책상 위에 그냥 비어있는 공론이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사람들에게 조금 더 쉽게 다가갈 수 있고 친숙하게 들어갈 수 있는 너무 절대시되고 있는 이 성리학의 논의에 반박하면서 나온 게 바로 양명학이라고 하는 게 나오게 돼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도 들어와서 연구가 되는데 근데 여기서 주장하는 거는 뭐냐면 이제 심증리입니다. 심증리. 성리학은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성리학에서 깨달음을 얻고 무언가의 경지에 오른다라고 할 때는 그 유학 경전을 읽을 수 있는 사람한테만 해당되는 이야기였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글을 읽을 줄 알고 어느 정도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한테 해당되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식인들층이 피지배층을 교화의 대상으로 삼으면서 끌고 가는 게 좀 성리학 안에 들어가 있는 어떤 논리라면 양명학은 그렇지 않아요. 신분을 철폐하면서 평등하게 보고 있는 논리가 들어가 있어요. 뭐냐면 세상의 이치라고 하는 것은 모두 다 어디에 있냐면 인간의 마음에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인간의 마음이 곧 세상의 이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여러분들 뭐 그런 경험 많이 하셨을 거예요. 뭐냐면
뭐 아침에 엄마는 똑같이 아침에 밥 좀 많이 먹고 가. 이게 맨날 똑같이 이야기를 했는데 내가 어떤 날은 그 이야기가 엄마의 그냥 걱정처럼 들려서 내가 오늘은 기분 좋게 밥을 맛있게 먹고 아침에 도서관 가가지고 공부를 그냥 열심히 하고 이렇게 뭐 산뜻하게 시작을 했는데 어떤 날은 내가 뭔가 이렇게 짜증이 그득 나 있어요. 그래서 엄마 똑같이 아침에 밥 좀 한 숟갈 더 뜨고 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얘기가 너무너무 듣기 싫은 거죠. 그래서 엄마 나는 아침에 밥 많이 안 먹는다고 얘기를 몇 번을 해야 돼? 이러면서 이제 막 짜증을 부리고 오게 되면 그냥 아침부터 막 공부하는 게 막 꼬이고 그럴 때가 있으시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냥 똑같은 현상이었는데 이게 내 마음이 달라짐으로 인해서 똑같은 현상도 굉장히 이렇게 상황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게 결국 뭐냐면 이 세상의 이치라고 하는 것은 다른데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깥에서 무언가를 구해와서 내가 그걸 공부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안을 다스리는 거에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중요하죠, 여러분. 여러분들 이렇게 취업 준비하고 공부하고 하실 때도 너무너무 중요한 게 그래서 뭐 우리가 멘탈 관리 맨날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게 정말 양명학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마음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현상 자체가 다르게 보인다는 거죠. 인간의 마음이 곧 이치라는 거. 그래서 자꾸 이렇게 다스리셔야 돼요. 스스로 내 마음을 자꾸 다스리려고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내가 오늘도 좀 기분 좋게 출발하려고 하는 노력을 자꾸 스스로 하셔야 되고 그래서 치양지설. 사람은 누구나 마음속에 이 양지를 지니고 있으므로 누구나 평등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요. 이건 신분제를 무너뜨리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리학은 이건 할 수 있는 사람, 공부할 수 있는 사람이 따로 있거든요. 그런데 이 양명학에서는 누구나 다 저 양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또 이제 이런 주장도 하는데 암과 실천은 함께 가야 된다라고 하는 지행합의를 주장을 하는데요. 이제 말하자면 이거죠. 지행합의는 아는 것과 실천은 같이 가야 된다. 우리 여러분 성리학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지후행을 강조해요. 먼저 알고 후에 행하라.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이게 막 허리가 불편하신 할머니가 무거운 짐을 들고 왔어요. 근데 저런 할머니가 오시면 내가 자리를 비켜줘야 된다는 거를 나는 알죠? 나는 배움을 통해서 난 그걸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게 바로 내가 팍 일어나가지고 자리를 양보할 수 있는 그런 행동으로 이어지나요? 그럴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쪽 양명학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암과 실천이 항상 동시에 가는 걸 추구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해요. 여기는 선지후행입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 그럼 여기는 뭐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분리되어 있는 이야기를 꼭 하고 있는 거냐? 그렇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많이 알수록 많이 깨달음을 얻은 자일수록 행동도 그만큼 많이 따라갈 수 있다는 이야기를 또 이쪽에서는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어쨌거나 지행합일. 자, 수용, 비판. 중종 때 양명학이 들어왔으나 이황의 비판을 받았고요. 이황은 거부합니다. 오로지 이제 성리학. 그래서 17세기 후반부터요. 소론, 노론이 짱이다. 근데 여기서 배제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거는 인싸의 학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배제된 그룹인 소론과 부루와 왕실의 종친들이 본격적으로 수용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이거 강화도에 뭐 유배 간 사람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몰려가지고 이렇게 이 양명학을 끌고 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강화학파 이렇게도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시면 뭐 연장선상에서 뭐 하곡집 존원 그리고 강화도에서 양명을 연구하며 강화학파를 형성하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교육기간 문제 하나 풀고 정리할게요. 자, 다음 검색창에 들어가 교육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했는데 자, 보시면 풍기군수 주세붕이 성리학을 처음 들어온 안향을 제사하기 위해 사당을 세운 것이 시초이다. 동아시아에 전파됐던 성리학이 지역화되고 변형되는 독특한 과정을 통합적으로 보여준다. 자, 요거는 이제 서원이죠. 소수서원. 자, 1번. 전국의 부목군연에 하나씩 설립되었다라고 했는데 요거는 향교죠. 지방 중등교육기관. 입학 자격은 생원과 진사 학업관리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요거는 성균관이죠. 성균관. 자, 중앙에서 교관인 교수나 훈도가 파견이 되었다라고 했는데 관학교육기관에 해당되잖아요. 요거는 향교. 자, 4번. 유학을 비롯하여 율서, 사안학과 같은 뭐 기술교육도 했다. 요건 국자감 모습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정답 5번이죠. 국왕으로부터 편액과 함께 서적 등을 받기도 하였다. 백운동서원에서 소수서원으로 편액을 받았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다음 강의는요. 이어서 문화사 파트 보도록 하겠습니다.